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이제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자식의 성공, 남들에게 보이는 괜찮은 모습, 그것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돈도 명예도 타인의 인정도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진짜 행복은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 그것이 노년의 평온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조용히 걸어보려 합니다. 그가 평생 고민했던 것들, 고통과 욕망과 고독과 자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하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서 오고 나머지는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 은퇴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 일이 없어졌는데 마음은 더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통장 잔고는 충분할까? 옆집은 여행을 갔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온다고.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입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생각하며 창밖을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을까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외부 조건은 같지만 하루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착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외부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넓혀도 더 넓은 집이 보이고 돈을 모아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숨 쉬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입니다. 둘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했구나라고 말해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행운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명의 자식 성공이 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할까?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된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옛 동료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초라해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외부 의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의 행복을 걸어버렸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왠지 우리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별개의 인간입니다. 그들의 성공이나 실패가 정말 우리 노년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부의 행복을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외부는 우리 통제받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고, 주식 시세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타인의 평가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마음이 편안한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요즘 잘 지내니?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라고 말해보세요. 기대가 아니라 나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거나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거나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행동.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집니다. 오늘 밤부터는 조금씩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단 한 가지, 마음의 태도.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불편일 뿐이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노인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증상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남은 시간을 잘 써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가 같아도 이후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극으로 볼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우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생각하며 차분해집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를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는 겁니다. 고통도 오고 상실도 오고 외로움도 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걸을 수 있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통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안 좋네가 아니라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말해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한 가지 괜찮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창밖의 새소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비교가 훔쳐가는 노년의 평온.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자주 오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우울해집니다. 우리 자식들은 바빠서 잘 안 오는데, 경로당에 가면 누구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자식이 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듣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삶은 괜찮습니다.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큰 병 없이 지냅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남의 집은 더 크게 보이고, 남의 자식은 더 효자같이 보이고, 남의 노후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문제는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자주 자식을 만나는 사람.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삶으로 돌아오라고. 남이 뭘 가졌든 그것이 내 평온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웃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우리 저녁밥이 맛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친구 자식이 의사라고 해서 우리 자식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비교가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으니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위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미래가 제한적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무력감만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럽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둘째, SNS나 자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듣지 않으면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오늘 아침을 먹었다는 것. 비교는 평온을 훔쳐갑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5.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욕망하는 자가 부자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은퇴하고 나니 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월급이 끊겼으니 당연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밤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월 200만 원이 있어도 300만 원 쓰고 싶으면 가난하고 월 100만 원이 있는데 80만 원으로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따뜻한 방, 새끼밥, 입을 옷, 약간의 취미 활동.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가전제품, 더 비싼 건강식품, 남들처럼 가끔은 외식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면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노년의 수입을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는 건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새 옷을 사지 않고 옷장에 있는 옷을 입고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최신 전자제품 대신 지금 있는 걸 조금 더 쓰고. 이게 인색한 건 아닙니다. 검소한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보세요. 장을 보지 않고 배달도 시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으로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하루가 잘 지나간다는 것을. 둘째, 뭔가 사고 싶을 때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은 일주일 후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적게 욕망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6.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행복은 잠깐의 고통 부재일 뿐이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불편합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친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과 다툰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게 하나둘 쌓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나만 특별히 불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안고 삽니다. 배고픔, 외로움, 질병, 상실, 노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잠깐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고통이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만? 이라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라고. 허리가 덜 아픈 날, 그게 행복입니다. 자식이 연락한 날, 그게 행복입니다. 잠을 잘 잔 날,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조금 덜한 순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매일 기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심하게 아프지 않은 하루, 큰 갈등이 없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을 세어보세요. 큰 사고가 없었고, 심한 통증이 없었고, 심각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불행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7. 고통을 없애려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 무릎이 아프니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고 이 약, 저 약을 먹어봅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초조해집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건강식품을 사고 좋다는 치료법을 다 시도합니다. 시간과 돈은 들어가는데 통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봅니다. 당장 없애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통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저항이 고통을 더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저항은 고통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릎이 아플 때 그냥 아픈 대로 살면 적응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꼭 고쳐야 해 생각하면 하루 종일 무릎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예민해집니다. 둘째, 저항은 실패의 경험을 만듭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했는데 안 나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무력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외롭다면 지금 외롭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화살 이야기.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불공평해 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프다 하고 그냥 인정해 보세요. 빨리 나아야 하는데 왜 아플까 생각하지 말고요. 외로울 때도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해 보세요.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 보는 겁니다. 고통을 없애려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오늘 밤부터는 조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8. 고독은 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들의 특권이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 집이 조용합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삽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마음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에서 낙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고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TV를 켜고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갑니다. 조용한 시간이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과거, 자기 현실. 그것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산책을 하고 남의 이야기나 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고독은 자유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극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못했던 것들을 할 시간입니다.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1시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TV도 끄고 전화도 치우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해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다시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이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고독과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9.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기대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사람의 성격은 고칠 수 없다. 기대를 버려라. 자식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습니다.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하겠지 기대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합니다.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특히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평생 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은 평생 게으릅니다. 조심성 많은 사람은 늙어도 조심스럽고 덤벙대는 사람은 늙어도 덤벙댑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을 바꾸려는데 쓰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하고, 배우자에게 저렇게 하지 마라 말하고, 친구에게 왜 그렇게 사니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변할 거라는 기대, 친구가 나를 이해할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편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 것이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살 것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우리 기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말하고 멈추세요. 2번, 3번 반복하지 마세요. 상대가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둘째, 타인의 행동에 실망했을 때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조차도 타인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사랑은 맹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조차 보지 못한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컸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냉정합니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서 오고 나머지는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 은퇴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 일이 없어졌는데 마음은 더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통장 잔고는 충분할까? 오늘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까? 텔레비전을 켜도 뉴스는 온통 불안한 이야기뿐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범죄는 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좋아합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고 기뻐합니다. 듣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옆집은 여행을 갔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 걸까? 친구 자식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왜 평범할까? 비교가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구부정합니다. 늙었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건강했고 활기찼고 미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줄었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잠깐,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없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만 세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온다고.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입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70대 초반이고 작은 아파트에 살고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자식은 각자 독립해서 가끔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건강은 완벽하지 않지만 큰 병은 없습니다. 외부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생각하며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괜찮은 날이네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생각하며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하나 봐 섭섭합니다. 뉴스를 보니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다 돈 떨어지는 거 아냐 불안합니다. 경로당에 가니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행도 못 가네 우울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듭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지만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외부 조건은 같지만 하루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습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대부분이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고.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성공한 자식.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외부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넓혀도 더 넓은 집이 보입니다. 돈을 모아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녀도 더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외부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숨 쉬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눈을 떴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눈을 뜨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고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 없이 편하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둘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했구나라고 말해보세요. 큰 사고가 없었고, 심한 아픔이 없었고, 심각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행운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 터져야 그것의 가치를 알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진짜 축복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5분만이라도 비교를 멈춰보세요. 남이 뭘 가졌는지, 남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봐보세요. 따뜻한 방, 부드러운 이불, 차 한 잔, 창밖의 하늘. 평소에는 당연해서 못 느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을 외부의 기준을 두고 살았으니까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은 이것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된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습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샀고 자식을 대학에 보냈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편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통장 잔고가 걱정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숫자를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하지만 계산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자식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웠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전화해도 금방 끊습니다. 나는 뭐였나 서운합니다. 친구 자식은 자주 찾아온다는데 친구 자식은 부모를 해외여행 보낸다는데 왜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을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자식이 잘 되니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들 소식을 들으면 또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은퇴 후에도 자문으로 불려다니고 누구는 강연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은퇴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퇴직하니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톱니바퀴였구나 쓸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외부 의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의 행복을 걸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 이상의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통장에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니 그 존경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한 게 아니라 내 지위를 존경한 겁니다. 지위가 사라지니 존경도 사라졌습니다. 명예는 우리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별개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왠지 우리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성적표가 우리 성적표가 되고, 자식의 연봉이 우리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별개의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선택이 있고, 그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나 실패가 정말 우리 노년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자식이 의사가 되든 평범한 회사원이 되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70년의 의미를 바꿉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부의 행복을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외부는 우리 통제받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고, 주식 시세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타인의 평가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을 걸면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 의존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구나 생각하고, 친구들이 자랑할 때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돈이 줄어들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외부의 변화가 우리 자존감을 흔듭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마음이 편안한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나는 양심에 떳떳한가? 이런 질문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전화할 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요즘 잘 지내니? 언제 올 거니?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너도 산책 좀 해라고 말해보세요. 기대가 아니라 나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주는 겁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거나,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거나, 마트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행동.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든 안 하든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의견이 정말 나를 정의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넷째, 돈에 대한 불안이 올 때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당장 굶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쫓겨날 위기입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현재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세요.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집니다. 외부는 변덕스럽고, 외부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외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는 조금씩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단 한 가지, 마음의 태도.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불편일 뿐이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노인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증상입니다. 의사가 들어와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은 진료실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더니 나는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약만 달고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도 우울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냐 생각하며 밥맛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나는 이제 병든 사람이구나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진료실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이잖아. 지금까지 건강검진도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면 되겠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이제부터는 채소 위주로 먹고 매일 산책해야지. 오히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검사 결과는 같았습니다. 진단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극으로 볼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자식이 독립했거나 친구들이 각자 바쁘거나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 이게 무슨 인생이야?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빨리 먹고 치웁니다. 식사 시간이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생각합니다. 조용하네.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차려 먹을 수 있겠다. 천천히 먹어도 되고.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낍니다. 식사 시간이 명상이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혼자를 외로움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혼자를 자유로 해석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를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는 게 정상이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정상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젊었을 때는 착각합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건강하게 늙을 거야.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늙으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왜 나만? 이라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걸을 수 있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통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세며 삽니다. 예전에 있던 건강, 떠나간 사람들, 줄어든 수입. 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많습니다. 따뜻한 방, 부드러운 이불, 맛있는 물, 창밖의 하늘. 평소에는 당연해서 못 느끼지만 이것들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셋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팩트만 보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이 아프구나입니다. 나는 이제 페이니아가 아닙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면 자식이 바쁘구나입니다. 자식이 나를 버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 해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제 끝이 하는 해석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세요. 마음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안 좋네가 아니라 오늘은 흐린 날이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말해보세요. 비가 와도 짜증나가 아니라 비가 오는구나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한 가지 괜찮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창밖의 새소리, 편한 신발, 부드러운 수건. 뭐든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하루가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노년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만듭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가 훔쳐가는 노년의 평온.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자주 오나 봐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우울해집니다. 우리 자식들은 바빠서 잘 안 오는데 우리 손주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데 옆집은 매주 손주가 온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더 힘듭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자식이 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새로 산 가전제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잘 나가서 말이야. 우리는 이번에 일본 다녀왔어. 새로 나온 안마의자 샀는데 좋더라 듣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작습니다. 가구도 오래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작고 소파도 낡았습니다. 옆집은 집도 넓고 새 가구도 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한숨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집이 있고 따뜻하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삶은 괜찮습니다.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큰 병 없이 지냅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남의 집은 더 크게 보이고 남의 자식은 더 효자같이 보이고 남의 노후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남보다 더 가졌는가 아닌가로 행복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에게 연금이 매달 100만 원 나온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면 괜찮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150만 원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100만 원이 적어 보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기분이 달라집니다. 왜죠? 비교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자주 자식을 만나는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삶으로 돌아오라고. 남이 뭘 가졌든
그것이 내 평온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웃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우리 저녁밥이 맛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친구 자식이 의사라고 해서 우리 자식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옆집이 새 가구를 샀다고 해서 우리 소파가 갑자기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비교는 환상을 만듭니다. 남의 인생은 항상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외롭습니다. 자식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자식과 갈등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 걱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비교가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으니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위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미래가 제한적입니다. 지금 못 가진 것은 앞으로도 못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무력감만 커집니다. 그리고 비교는 감사를 훔쳐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어도 따뜻하고 낡은 가구여도 편하고 자식이 자주 안 와도 가끔 통화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럽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과 내 삶은 별개입니다. 그들이 뭘 하든 내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경로당에서 누가 계속 자랑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듣지 않으면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좀 쉬어야겠어라고 말하고 나오세요.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SNS나 단체 채팅방을 줄이세요. 요즘은 노년층도 스마트폰을 쓰고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좋은 일만 올립니다. 여행 간 사진, 손주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것만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보지 않으면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넷째, 하루 한 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오늘 아침을 먹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세다 보면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아래를 보세요. 위만 보지 말고 아래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래를 보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0년 전에 나, 20년 전에 나.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물론 건강은 약해졌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평온을 지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지금은 느끼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독약이라고. 조금씩 우리를 죽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삶의 의미까지 훔쳐갑니다. 비교하는 삶은 영원히 불행한 삶입니다. 반대로 비교를 멈추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남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평온을 훔쳐갑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은퇴하고 나니 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월급이 끊겼으니 당연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괜찮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밤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계산기를 꺼내 계산합니다. 연금이 얼마, 저축이 얼마, 한 달 생활비가 얼마.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불안합니다. 이게 충분할까? 불안은 커지고 돈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마트에 가면 더 복잡합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고민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가? 더 싼 거 없나? 카트를 밀면서도 계속 계산합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살기 힘들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이러다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모두가 걱정입니다. 듣고 있으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월 200만 원이 있어도 300만 원 쓰고 싶으면 가난하고, 월 100만 원이 있는데 80만 원으로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따뜻한 방, 새끼밥, 입을 옷, 기본적인 의료, 약간의 여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새로운 건강식품, 최신 안마의자, 편한 신발, 좋은 보청기. 저거 있으면 좋겠네 생각합니다. 홈쇼핑을 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반값 혹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합리화합니다. 자식들을 봅니다. 명절에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안 주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체면이 걱정됩니다. 친구들도 다 준다는데 우리만 안 주면 이상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밖에서 먹자고 합니다. 거절하기 민망합니다. 따라 나갑니다. 1인당 15,000원. 비싼 것도 아닌데 아깝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5,000원도 안 드는데. 하지만 계속 거절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별히 사치하지 않는데도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나가지? 의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노년의 수입을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사업할 기력도 없고 투자할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는 건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새 옷을 사지 않고 옷장에 있는 옷을 입고,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최신 전자제품 대신 지금 있는 걸 조금 더 쓰고, 필요하지 않은 건강식품 안 사고, 체면 때문에 선물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돈은 많이 남습니다. 이게 인색한 건 아닙니다. 검소한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였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고 작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월 10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월 200만 원 받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하루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보세요. 장을 보지 않고, 배달도 시키지 않고, 온라인 쇼핑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으로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하루가 잘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뭔가 사고 싶을 때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홈쇼핑을 보다가
저거 좋네 싶으면 메모만 해두고 일주일 기다리세요. 대부분은 일주일 후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셋째, 광고를 멀리 하세요. 텔레비전 광고, 홈쇼핑, 온라인 광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욕망을 심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사고 싶은 것도 줄어듭니다. 드라마를 볼 때 광고 시간에는 채널을 돌리거나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봐보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방을 봐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친구들이 외식하자고 할 때 나는 집밥이 좋아라고 말하세요. 자식들에게 큰 선물 안 해도 됩니다.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손주들에게 큰 돈 안 줘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섯째, 감사 연습을 하세요. 저녁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사고 지냈구나 감사해 보세요. 돈을 쓰지 않은 날을 축하하세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을 기뻐하세요. 일곱째, 진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것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밥, 물, 난방, 기본적인 옷. 원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새 옷, 외식, 최신 전자제품.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덟째, 공짜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산책은 공짜입니다. 도서관 책은 공짜입니다. 하늘 보기는 공짜입니다. 새소리 듣기는 공짜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클수록 우리는 가난하고 욕망이 작을수록 우리는 부자라고.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로 만족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적게 욕망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욕망을 줄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행복은 잠깐의 고통 부재일 뿐이다. 무릎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아프고 오래 걸으면 더 아픕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나이 때문입니다. 관리하셔야 해요라는 말만 듣습니다.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허리도 불편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하고 오래 서 있어도 아픕니다.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예전에는 누우면 바로 잤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뒤척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고 다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이도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몸 여기저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스럽습니다. 친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만났던 사람입니다.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나도 언젠가. 두렵습니다. 자식과 다툰 기억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과도 못했고 자식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자식이 잘못했나? 되풀이해서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보면 서운합니다. 같이 살아온 시간이 길지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이런 게 하나둘 쌓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나만 특별히 불운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안고 삽니다. 배고픔, 외로움, 질병, 상실, 노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잠깐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행복은 잠깐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행복이 기본이고 고통이 예외라고. 하지만 반대입니다. 고통이 기본이고 행복이 예외입니다.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고통이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만? 이라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 어딘가가 아픕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자식과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친구가 떠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라고. 허리가 덜 아픈 날, 그게 행복입니다. 자식이 연락한 날, 그게 행복입니다. 잠을 잘 잔 날,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조금 덜한 순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매일 기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심하게 아프지 않은 하루, 큰 갈등이 없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삶은 진자운동과 같다고.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입니다. 갈증, 배고픔, 외로움. 이것들은 고통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합니다. 하지만 금방 권태가 옵니다. 이제 뭐 하지? 그러면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태도 많습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은 많고 무료합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고통과 권태가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구체적인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을 세어보세요. 큰 사고가 없었고, 심한 통증이 없었고, 심각한 다툼이 없었고, 나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불행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둘째, 아플 때 이것도 정상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지 받아들이세요.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보세요. 셋째, 작은 고통 없음을 감사하세요. 오늘 치통이 없었다. 오늘 두통이 없었다. 오늘 배탈이 없었다. 이런 작은 없음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넷째, 고통을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건강해 보이는 저 사람도 다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만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닙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왜 나만? 대신 모두가 그렇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 무릎이 아프니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물리치료, 침, 뜸.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고 이 약, 저 약을 먹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 무릎 연골 재생 방법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봅니다. 건강식품도 삽니다. 글루코사민, 콜라겐, MSM. 비싼 건강식품을 주문합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 기대합니다. 하지만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가짜 아냐? 다른 제품을 시도해 볼까? 또 주문합니다. 운동기구도 삽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기구들. 이걸로 꾸준히 하면 좋아지겠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떤 날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시간과 돈은 들어가는데 통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낫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심각한 병인가? 수술해야 하나? 앞으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무릎 아플 때 뭐해?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약이 좋다더라.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또 시도합니다. 하지만 역시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 생각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좀 나아졌나? 확인합니다. 걸으면서도 지금 아픈가? 집중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통증이 있나? 느껴봅니다. 무릎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봅니다. 당장 없애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통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저항이 고통을 더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저항은 고통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릎이 아플 때 그냥 아픈 대로 살면 적응이 됩니다. 며칠 지나면 그 통증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꼭 고쳐야 해 생각하면 하루 종일 무릎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예민해집니다. 또 아프네, 또 아프네 의식합니다.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성격은 고칠 수 없다. 기대를 버려라. 자식을 보면 답답합니다. 벌써 40대인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성격 그대로입니다. 덤벙대고 계획성 없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겠지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습니다. 조언을 합니다. 돈을 좀 모아라, 건강을 챙겨라, 미래를 생각해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내 말을 왜 안 들어 속상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잔소리를 합니다. 수십 년을 고쳐라 말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하겠지 기대합니다.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는 철이 들었겠지.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상처받습니다. 왜 안 변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수다스럽던 사람은 여전히 수다스럽고 인색하던 사람은 여전히 인색합니다.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합니다.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특히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평생 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은 평생 게으릅니다. 조심성 많은 사람은 늙어도 조심스럽고 덤벙대는 사람은 늙어도 덤벙댑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평생 낙천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평생 비관적입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을 바꾸려는데 쓰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하고, 배우자에게 저렇게 하지 마라 말하고, 친구에게 왜 그렇게 사니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성격이 유전이라고 봤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이라고.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타고난다고 봤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성격의 핵심은 20대 이전에 거의 형성되고 그 이후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고. 물론 작은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평생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변할 거라는 기대, 친구가 나를 이해할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편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 것이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살 것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우리 기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다고. 참나무는 참나무이고 소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참나무를 소나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본래의 모습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안 변했다면 앞으로도 안 변할 겁니다. 계속 고치려고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원래 저런 사람이야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실망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원래 안 듣지 하고 넘어갑니다. 화가 안 납니다. 둘째, 관계가 편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를 고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도 압박을 느끼지 않으니 더 편해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셋째, 에너지가 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쓰던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쓸 수 있습니다. 넷째, 평온해집니다. 타인이 뭘 하든 상관없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간섭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말하고 멈추세요. 2번, 3번 반복하지 마세요. 한 번 말했으면 됐습니다. 상대가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둘째, 타인의 행동에 실망했을 때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화내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또 이러네 하고 웃어넘기세요. 셋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별개의 인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자주 찾든 안 찾든, 성공하든 평범하든 그것은 그들 삶입니다. 넷째, 배우자의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수십 년 해도 안 변했는데 이제 와서 변할 리 없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받아들이세요. 그 습관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다섯째,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세요. 나도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도 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맹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조차 보지 못한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배 아파 낳고 밤새 안고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내 것은 못 먹어도 자식 것은 사줬습니다. 내가 아파도 참았지만 자식이 아프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컸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억울합니다. 사랑했으면 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미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답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싸웁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로서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일이니까 신경 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냉정합니다. 사랑조차도 타인을 바꾸지 못한다고. 부모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상대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변화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상대가 내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사랑을 받든 안 받든 변하든 안 변하든 자기 길을 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키웠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조언을 무시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도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진짜 사랑은 상대의 결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자식이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배우자가 고집세면 고집센 대로, 친구가 덤벙대면 덤벙대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바꾸고 싶은 거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상대의 행복은 상대가 정의하는 것이지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건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왜 그만두니? 하지만 자식은 결심이 확고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리는 거야. 너를 위해서야. 내 말을 들으라고 계속 반대합니다. 자식은 압박을 느낍니다. 결국 사이가 나빠집니다. 둘째, 나는 걱정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일까요? 둘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불안 때문에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맹목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특히 낭만적 사랑은 더 그렇다고.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비슷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 자식이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결점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 사람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보는 겁니다. 둘째, 조언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상대를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덜려는 것인가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상대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모든 실수를 막으려 하면 상대는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다섯째, 사랑한다는 말을 조건 없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랑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고 하세요. 사랑조차도 타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용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마음의 습관, 비교의 중단, 고통의 수용, 고독의 자유. 이 네 가지 단어가 오늘 밤의 여정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조용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고 상실은 끝이 아니라는 위로였습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건강, 사람, 미래. 하지만 동시에 노년은 선물도 줍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숨 쉬고 있구나 생각해 보는 것.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보는 것. 고통을 느낄 때 저항하지 않고 인정해 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진짜 행복은 마음의 습관이라고.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습관. 이것이 노년의 평온을 만듭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하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고 숨 쉬고 있고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오늘 밤 들었던 것들 중 하나라도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습관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당신이 편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